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해서 응급 수술을 마쳤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테러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표 상황은 어떤지, 이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람은 누군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재명 대표의 펜을 참칭한 상징까지 착용한 채 흉기로 찔렀다는데 이유는 뭘까? 수사 당국은 이 사람을 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원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러.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테러 안 됩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피습. 자, 총선 99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겁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흉기에 찔렸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60대 범인은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수사 당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팀을 검찰은 꾸렸습니다. 제1야당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된 이후 18년입니다. 야당 대표의 피습은 말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천. 한국일보 신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2.5% 인상, 구급 초봉이 3천만 원 넘었다. 보수수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보다 월급 더 받는 연봉 높은 공무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많은 인재들이 공무원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화염, 경향신문 12면입니다. 동체 착륙한 일본 여객기가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찔한 순간, 그런데 다행히도 놀랍게도 탑승자 379명 전원이 탈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17명이 부상됐습니다. 랜딩 기어 고장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승무원은 5명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의 시사상식 용어. 오늘은 금투세. 어떤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증시 표심잡기 올인. 정책 신뢰 조세정이 걷어찼다. 한겨레신문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라 금투세를 좀 알아보자 이거죠.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겨울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상태는 어떤지, 급하게 헬기로 이송해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생 수술, 혈관 복원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피의자는 어떤 동기로 도대체 누군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총선 99일 전이었어요. 이런 테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습 당시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 상황, 그 장소로 가보시죠.
사인하는 말. 뭐야 저거? 이거 빨리 119 119. 빨리 좀 불러 빨리. 대학 전만 돼요, 전만 돼요. 이재명 대표 와 있는데. 지금 비습 당하셨어요 빨리. 네, 이재명 대표님 지금 목이 다치셨어요. 들리신 분 있어요? 첫 번째 지혈자의 증언이 이 대표가 강하게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했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혈 부위 강하게 눌러달라 소환차를 부탁했다. 자, 두 번의 헬기 이송과 긴박했던 과정도 좀 함께 보시죠. 오전 10시 27분 이 대표가 피습됐고 47분 구급차가 도착했고 11시 15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로 헬기가 이송됐는데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또 헬기를 이송했으니 두 번의 헬기 이송이 있었던 셈입니다. 권칠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15시 45분 수술이 시작되었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식 회복하셨나요?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깨어나시고 따로 하신 말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조금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직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지금 권칠승 대변인의 브리핑까지 들어보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목에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맥이 있고 이제 동맥이 있는데 동맥을 찔렸다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정맥 부분을 피습을 당한 거죠, 흉기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마터면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찔렸으면 또 이재명 대표가 지혜롭게도 좀 그것을 지혜를 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거의 한 11시 되기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4시간, 5시간 이후에 예. 수술에 2시간 동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네. 당시 상황을 저희가 순서대로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파란색 왕관을 쓴 60대 남성이 접근을 해서 사인해달라라고 네. 펜을 주는 척 기습적으로 이제 흉기를 꺼내서 목 부위를 네. 이제 테러를 간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박근혜 전 대표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2022년에 송영길 대표도 둔기를 맞아서 머리가 깨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총선 100일 앞두고 이런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2006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커트칼은 재판부가 살인에 준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부위도 그렇고 매우 치명상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 혹은 예. 뭐 살인죄도 적용이 될 만큼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도 지금 뭐 2차례 병원에 이송해서 회복 중에 있다니까 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예. 네. 회복 중에 있고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 일단은 다행입니다. 누굴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왕관을 썼다. 이게 아마 이 대표 지지자들이 쓰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행사장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누굴까? 함께 보시죠. 60대 전직 공무원이고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 나는 민주당에 가입하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여서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수사당국, 김 씨가 과거엔 국민의힘에 가입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A씨 이웃은
A씨가 민주당 당원인 건 알았지만 한 번도 정치 이야기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 A씨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락가락하니까 민주당 당원이었던 적이 있다라는 이유 진술이 나와 있고 자기는 민주당에 가입하려 했었다 라고 한 걸로 봐라. 지금 당적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당국도 모르고 기자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자, 부산경찰청 수사부장도 어제 이 피습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범행 금지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금지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당원인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이제 정치 혐오로 인한 테러로 언론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 절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런 불행한 일을 정치에 활용하거나 또 악용하려고 하는 혹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하는 또 양극단의 시도 등이 좀 차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일단은 공무원을 하셨대요. 공무원을 하셨는데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한 사람은 아니고 네. 한 40대 중반까지 공무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그 일을 최근에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출신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충청남도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57년생이라고 하니까 뭐 66세, 67세 이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상당히 나이가 든 사람이다. 그러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건 천만다행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저 사람이 김모 씨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제1당의 당대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저러한 행동을 갖다가 했는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그 가장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처음부터는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단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었는지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당적 당적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동아일보 기자들이 충남도당에 문의를 해봤더니 당원 정보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 충남도당에도 물어보니 이 김 씨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민주당 부산시당 행사에서 이 김 씨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서둘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모습 보이고요. 영상을 부산 행사인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물, 이 인물, 저 때도 저 왕관 썼어요. 취재를 좀 해보니 부산시당 행사에서 저 김모 씨를 목격했다라는 증언들도 많이 취재가 됐습니다. 지난달 당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 씨였다.
같은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어서 기억이 난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저 때도 저 왕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분명한 건 부산 그 시당 행사 때 내가 이재명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그 일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졸졸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어떤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저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흉기를 무슨 코트 안에 숨겼다가 그러다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지난달에도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는지 지난달까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범행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 당적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데 당원 가입 여부가 이제 지역 도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중앙당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현재 뭐 수사 당국이 양당 모두한테 협조 공문을 좀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당원 가입 여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예.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에 가입했는지, 어떤 당에 가입했는지, 가입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 당원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렇죠. 이런 종합적으로 부분들이 봐야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될 때 그 이제 범행의 동기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각 당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당에서도 아마 적정 수준에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은 어느 당원 소속이었던 자가 한 범행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테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자체 그것에는 뭐 여야가 다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느 당인지 여부를 가지고 또 각 당의 지지자들이 그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이 변경되면서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는 예.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그렇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부산 지역을 또 지역으로 네. 두시고 활동하셨었잖아요. 국회의원 네. 당시에. 네. 가덕도 인근 네. 부산 시내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고 네. 헬기로 부산대병원으로 네. 이송했는데 부산대병원도 상당히 좀 그 의료진도 실력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 병원 외상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수술 실적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의 나오는 멘트를 보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오히려 더 긴급하게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부산대에서 할 수 있었고 또 이미 가덕도에서 부산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의료진들이 수술과 입원 준비까지도 다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긴급 조치는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의 요구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당과 그리고 가족분들의 요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거리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옮길 정도의 상황이면 그리고 오늘 나오는 뉴스도 일단 의식을 회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부산대 병원에서 외상의료센터로서는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파상풍 방지라든지 이런 초기 대응은 굉장히 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5cm 목의 열상.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서 이제 말씀 중에 또 다른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동맥과 정맥 그런데 이 동맥은 혈류의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신선한 혈액이 이제 뇌로 들어가는 거죠. 뇌에서 사용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외부에 있는 정맥인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맥의 그 손상도 지금 민주당의 백브리핑을 보니까 손상 정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거나 회복이 불가한 정도의 깊은 부상은 아니어서 다행히 수술도 좀 잘 된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수술이 부산대에서 했으면 혈전이 적었을 텐데 네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혈전이 더 많았을 텐데 다만 부산대 병원에서 바로 하지 않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완전히 그랬던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아마 부산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의 뭐 서울로 가는 1시간 동안에 뭐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로 옮겨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맥으로 갔으면 굉장히 어떤 뭐 큰 위중한 예. 상태에 갔을 텐데 경정맥이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나마도요. 이제 그런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면에서는 물론 이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얼굴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기도 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더 치명적인 부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살인 미수라든지 살인죄 적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2시간 정도의 뭐 수술을 해서 그나마도 그 초기 부산대 병원 측에서의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뭐 지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경과도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밤사이에 이제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이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혈전의 양이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얘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혈관을 삽입하는 혈관 삽입 수술을 했다. 혈관 재건술이다라고 합니다. 뇌경 정맥 손상이 확인됐지만 그 비중 퍼센테이지 정도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의식을 회복을 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다. 그리고 민주당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 요청이 없었다라고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정 자체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치적인 여파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범행 동기로 돌아와서 정혁진 변호사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살인의 동기가 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겁니까? 시인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살인 미수입니까? 살인 미수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한 1.5cm 정도라고 하니까 결과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데 네. 사람의 목을 흉기로 겨누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 고의가 있었다, 본인이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명백하게 살인죄인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살인 미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뭐 흉기에 뭐 그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격받은 그 부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폭처법상의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가지고 징역 10년 받아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꼬박 10년 그 만기 출소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작년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뒤통수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가해자는 그 범죄자는 그 중간에 스스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살인미수죄가 됐었을지 아니면은 특수상해죄가 됐었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자, 이 사건 그 범행자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리퍼트 대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리퍼트 대사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었어요. 그때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징역 12년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 가해자가, 그 범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특수상해하고 살인 미수죄하고는 범죄의 양형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획범이고 어떠한 그 중요한 그 우리나라 그 중대 그 요인에 대한 살해를 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만 예. 봐도 최소한 10년에서 16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10년에서 16년까지 양형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김희정 의원님, 네.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이 돼서 안 됩니다. 그 네. 흔히들 뭐 생수병 던지거나 계란 던지는 것도 뭐 계란 맞았네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란도 한번 맞았었고 그 네. 닭뼈 발라놓는 통도 인천 계양에서 한번 맞은 적 있잖아요. 네. 그 특별한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어서 저런 용납할 수 없는 피습까지 저질렀는가?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분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는 주민들을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평소에 조용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도 거의 안 했고 보면은 뭐 바둑을 즐겨서 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렇게 다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범행 동기. 네. 일단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봐도 네. 뭐 당황해하거나 또는 뭐 얼굴을 가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그냥 그러네요. 본인이 뭐 각오를 한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분을 아는 멘트가 나오는 것 보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그다음에 평소 민주당 그 지지 성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왕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일 인물로 보이는 분이 왕관 하나만 가지고 특정을 한 게 아니고요. 손팻말도 들고 민주당 행사에 여러 차례 나타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분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걸 또 외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왕관뿐만 아니라 손팻말 보면은 총선 승리 200석이라는 손팻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12월에 부산 수영에서 이재명 대표 왔을 때도 그 장면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 1일 봉화마을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도 나타났어요? 네. 이 대표가 현재- 봉화마을 찾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예. 1월 1일 날 이 사람을 본 것 같다라는 복수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상당히 겉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평소 언행이나 이런 정치적 행위는 수차례 반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지지자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접근하는 데도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 행사장에 나타나는 열렬 지지자들 경우는 누군지 정체는 몰라도 눈인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3번, 4번, 5번 보다 보면 네. 저렇게 독특한 행색을 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듯한 멘트와 행동을 보이면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도 보면 열심히 전국 행사에 다 쫓아다니신 분 보면 그 동네 사람 아니라도 뭐 우리 지지자니까 괜찮아요라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괜찮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네. 그런 행동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작스럽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우발적으로 무슨 당 지지자로 둔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민주당 지지자인지 지지자인 척 한 건지 그렇죠. 오랫동안 하고 또 저렇게 여러 군데 쫓아다닐 정도면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일정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하고 아마 얼굴 정도는 익힐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억측에 의한 해석은 국민을 갈라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보다 정확하게 당원인지 아닌지 뭐 개인정보 다 못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몇몇은 벌써부터 이 피습을 갖고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 강한 처벌도 예상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처벌과 글쎄요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또 본인이 자백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수사 과정에서 또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는 못하는데 국선 변호인이라도 아마 조력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아마 그런 조언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실제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이제 경황이 없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면 번복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목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실제 지지자인 척 행사를 한 것인지 계획 범죄의 일환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만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근처를 따라다니면서 예. 근접 접근을 해서 실제 목 부위를 가격해서 살해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그 일종의 연속 선상에서 다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면 상당히 용의주도하다. 예, 살인미수죄를 면하기가 어렵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10년 이상. 예, 12년 이상, 15년, 16년 정도의 형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나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국가적 범죄를 다루는 어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더 엄하게 처벌할 사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와 뭐 이 정도에 있어서도 더 중하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리포트 대사 때 12년보다도 더 중한 형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 측 지지자 측 입장에서는 강한 지지자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에게 흉기를 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더 충격적일 텐데 일단은 의식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총선이 이제 98일 남았는데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 총선이 치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지금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정을 일단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일정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냥 중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쨌든 기본 이 사항을 뭐 아까 김정원도 얘기했지만 미리 이걸 정치적 세법이라든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미리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안으로 당분간 당장 1월 8일부터 하는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재판 일정이라든지 정치 일정이 수년될 가능성이 많고 당내에서 또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 또 원칙과 상식에서의 정치 일정도 같이 수년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뭐 완전히 그 중상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일정을 새롭게 자기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장 일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네, 뭐 재판 일정 또 지역 순례 일정 이런 분 차질을 빚고 있고 그 대신에 어쨌든 뭐 당내에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총선을 준비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병실에서 뭐 최고위원들과 뭐 당 대표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당원들도 분열되기보다는 좀 당 대표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당내에 있는 인사들도 이것을 빌미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든지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복원해야 할 정치.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브리핑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입니다.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정을 올스톱했습니다. 함구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 피스풀 일정 전면 취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말라. 홍 원내대표가 적절한 메시지를 잘 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언급은 자제하라라고 높아심이 든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거 갖고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크게 역풍 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잘 내린 것 같아요. 오늘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의 저 높아심,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입니다. 자, 무리하게 신당 추진하면 노욕이다. 계속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냐. 어제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본다. 라며 이재명 대표 피습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소재로 썼다라는 논란과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경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대표 피습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 대표 피습됐으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못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라는 식의 안민석 의원, 다선 의원의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발언하신 두 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칼로 찌른 걸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두 분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한 겁니다. 꼭 그 흉기가 우리가 살인이냐 특수상해냐 이런 거는 흉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난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입은 혀는 언제든지 평생 달고 다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따뜻한 위로의 입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흉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 테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오히려 이런 걸로 국민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위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막 자기들한테 해석하기 급급한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당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히 이경 그분은 보복운전으로 연말에 굉장히 참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핑계를 대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분을 자아냈는데 얼마 전에 억울하니까 자기 보복운전 했던 대리운전 찾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찾는 거에나 전념해서 빨리 본인 거를 털어내야지 아직 찾지도 않아놓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 언어 테러를 하고 있으니 한 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도 고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든 칼로만 하는 게 정치 테러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는 장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정 전 장관의 돌직구였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중에서 물론 한 언론사와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드는 대목은 이 대표 피습이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에서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부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변곡점이 된다. 변곡점이 돼서는 안 되죠. 이 대표가 피습당한 건 우리 정치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이걸 어떤 변곡점으로 삼으려는지 저는 당초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변곡점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때는 이제 하숙을 했었어요. 요즘이야 이제 하숙하는 그런 친구들 별로 없지만 저희 때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하숙을 했는데 같이 저하고 예컨대 김영주 의원님하고 하숙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 이제 하숙 옮겨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복통이 딱 났다라고 하면서 김영주 의원님 보고 하숙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안민석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이낙연 신당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런 발언과 저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해 가지고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우리나라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5선이고 이경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분인데 이 피스비 윤석열 탓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큰 변곡점이 돼서 마치 총선에서 유리한 일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에 과연 유권자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역풍 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나마도 방송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유튜브들은 사실은 그 자기 검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각종 업무론들을 또 각종 용어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를 들면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진보 쪽에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해서 무책임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만약 빙자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양당 체제의 폐해 서로와 혐오를 대결하는 그런 정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3당 체제로 간다든지 서로 간의 어떤 대결적 양당 구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이낙연뿐만 아니라 제3당의 출연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익진 변호사 비유를 잘했습니다마는 출당하지 마라, 탈당하지 마라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는 이걸 계기로 우리가 대결과 혐오와 선동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제3당의 출현을 가속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민석 의원의 저런 지적이야말로 아전인수격 그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다. 예.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불행한 남의 불행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결코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 요만치도 용납해서 안 된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이경전 대변인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일정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비상의총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 당분간 그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는 총선 레이스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 거고 이 대표가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게 최 1순위이겠으나 이 대표에게도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동시에 또 인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공관위 작업도 남을 것이고 공천 작업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일단 어제 오늘 다 올스톱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대표의 회복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수술 후유증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상정해 놓고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총선에 대비한 역할을 할지 또 원내 지도부는 당면한 어떤 원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당에
입장과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정치적 테러를 당한 충격적 사건인데 이것을 정치적 이해 타산으로 계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에게도 이 도움될 게 없고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사의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 이 사건을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눌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동기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먼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범행이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이런 그렇죠. 정치적 테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치권 동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대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행동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겁니다. 예.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폭넓은 논의 또 의원들의 또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이 대표 회복 정도에 따라서 향후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민주당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들도 다 지도부가 아직 다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대전시당 신년 인서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양쪽의 정치 음모 등에 대해서도 한 말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지영 장관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네. 상대당이 아니라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줘라. 사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완전히 핵심입니다. 특히 저기서는 그 열렬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방송 화면에 보면은 쇼입니다. 막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내가 다쳤다고 생각해달라.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늘 우리가 말로 역지사지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순간 저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그 동료 시민이라고 늘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타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안민석 의원이나 이영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데 자기 아픔까지 저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안민석 저렇게 중진의 발언이 대비되는 모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줘라라고 타이른 모습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엄정한 수사 얘기도 나왔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현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수사니까 수사는 엄정하게 잘할 것 같아요.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요?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조언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검사들한테 수사 그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협박당했었잖아요. 그 집 앞에 무슨 토치 같은 거 놓고 해가지고 협박을 갖다 당했었으니까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면 테러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정치 가지고 이런저런 음모론을 갖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런 범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벌백계 징역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처벌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모론을 갖다가 제기해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저런 것에 이렇게 놀아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신속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 김용주 의원님, 네. 검찰총장이 지시로 부산지검의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산경찰청과 함께 협동으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신속하게 곧 뭐 범행의 전말이랄까, 이 범행의 동기, 뭐 혹시 관련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 정도 검경이 총력을 가하면 신속하게 아마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검경 합동수사부가 아까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한 60명 정도의 수사관들이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빨리 한다라면 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분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일관된 소신의 뭐 범행인지 아니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번복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발언인지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만간 수사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에 40억 명이 투표를 하는 아주 그랜드한 선거의 해입니다. 국내외를 비롯해서 앞으로 올해 특히 아마 저와 같은 정치적 테러들이 빈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신이 다 이렇게 피폐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히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국에서의 말하자면 선거 행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럼요. 조금 더 경계를 강화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이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런 테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검경에 따르면 현재 이분 전과는 알려진 게 없다. 전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만큼 검찰과 경찰의 조속한 수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위로의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당의 대표에게 발생한 명백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자, 대통령실 발언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 용납해서 안 된다. 이 대표 잘 위로해드리라라고 얘기했고요. 한우섭 정무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윤재영 원내대표, 박정아 돌직구 출신이죠. 수석 대변인도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를 또 취소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위문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서 사실은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관계고 대선 경쟁 관계고 또 수사기관의 수장 출신과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 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위문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냉랭한 우리 정치의 뭐 일종의 어떤 이거야말로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실현 가능성은. 근데 적어도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나 또 정무수석을 통한 또 위문 계획이라든가 뭐 여권 전체가 또 같은 뜻으로
대표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이런 것으로서 일단 어떤 정치 복원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성설에서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다시 당무 복귀를 한 다음부터는 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의 어떤 계기가 된 저변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사회적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이 혐오와 증오의 정치, 이것들을 정치인들이 양산해 나가는 건 또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정치적 어떤 발언들이 유튜브에서 소보되고 또 음모론으로 확대되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증폭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단해보고 하는 구체적 노력까지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차츰 복원되는 것이지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될 사안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참 총선 이후에도 또 같이 예. 가야 되니까요. 이런 신뢰 회복의 어떤 계기로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 등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판 일정입니다. 위중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미래 신도시 성남FC 백현동 사건 1월 2주차부터 이제 재판 일정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판도 이제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피습 당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 회복이 우선이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음 주에만 3번이에요. 1월 8일에 위증교사, 1월 9일에 이제 화요일인데 대장동, 1월 12일도 대장동. 그 다음 주에도 재판이 쭉 이어질 텐데 일단 확정된 거는 1월 19일에 공직선거법, 2월 2일에 공직선거법, 3월 8일에 공직선거법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연기 신청 들어와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재판 일정을 아직은 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입원해 있고 중환자실에까지 있었던 분이니까 다음 주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재판은 또 지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치 일정도 수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그리고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입장 최후 통첩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탈당 창당 움직임도 보류. 이낙연 전 대표 공개 일정 전면 연기했고요. 원칙과 상식도 사실 오늘 최후 통첩 기자회견 하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탈당할 것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군요. 김정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뭐 바뀔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 4인방도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일정이 올스톱 됐죠. 그런데 큰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이런 거를 유보하거나 잠시 중단했을 뿐이지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하기로 한 거를 방향을 바꿔서 안 하거나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당 창당 움직임만 스탑이 된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관련 정치인들이 다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당 창당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다음 주 3번 사실상 힘든 걸로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3실장을 임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하던 행사인데 그것도 다 비공개로 처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신년교례 행사도 다 불참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 일정이 잠정 중단 유보고 신당 창당도 잠정 중단 및 유보이지 큰 방향성을 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정치 일정에 대한 논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총선의 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라는 게 양당 모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바쁜 일정을 보냈죠. 총선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전략 군수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과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고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충원에 참배를 해서 방명록에 역시 동료 시민, my fellow citizen, 뭐 영어로 하면 그게 원문이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한동훈식으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냈죠. 참배 이후에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굉장히 좀 단정한 스타일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 자켓에 단추도 차고 넥타이 핀까지 이렇게 딱 하고 넥타이도 단정하게 매고 뿔테 안경까지 딱 쓰는 굉장히 품행이 단정한 걸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이 넥타이를 풀어헤치고요. 셔츠에 단추까지 풀으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건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세 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저는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잘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셔츠 풀고 넥타이를 쫙 풀어 헤치면서 빼면서 이제 평소와 좀 다른 모습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건배사까지 한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 모습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뭐 저희들도 넥타이 좀 깝깝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목에 메고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거든요. 뭐 김진 앵커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나 뭐 김영주 의원님이나 조 변호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이 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넥타이 뭐 이럴 때만 하고 끝나면 이제 막 이렇게 풀고 그러고 싶은데 꼭 그럴 때 김영주 의원님 끌고 들어가더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딱 보니까 목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깝깝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풀르는 모습은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항상 그냥 옷도 그냥 딱 이렇게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그다음 넥타이 핀까지 딱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파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넥타이를 해도 그 화제가 되고 넥타이를 풀러도 화제가 되고 진짜 이제 정치를 준비하는 이제 내년 올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뭐 한번 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이제 포부를 밝히는 순간이자 이제 총선 승리를 장담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강력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직전에 어떤 그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촥촥촥 뭐 그랬다라는 당 관계자의 설명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김정 장관님 맞습니까? 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법하면은 뭔가 정돈되고 네네. 바르고 흐트러진 게 없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평소 살아온 것도 그랬지만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난 거고요. 또 비대위원장이 돼서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거는 이런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지지자들 다 빨간 목도리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 맞게 나는 여러분들과 정말 격이 없이 소통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하고 대화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는요. 총선일인 4월 10일 이후에는 나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총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동료 여러분,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당의 보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감동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이유는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전과 함께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건배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도 술을 안 마시니까 건배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건배 제의를 했는데 건배사가 이거였어요.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라는 건배사를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겸언쩍어 했다는데 건배사를 확실히 안 해본 티가 나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다나 콜라, 제로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포도주스라고 해요. 네, 포도주스. 포도주스로서 아마 건배하고 네. 아마 하다 보면 저게 또 여러 가지 또 건배사의 맛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늘죠. 또 건배사란 건. 또 건배사 모범 정답이 또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이 또 건배사 전공하셨는데. 예, 건배사.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장관의 넥타이를 푸는 거는 내가 광야에서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생각해서 보리스 총리가 상당히 초엘리트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보처럼 머리를 헛거리고 나오는 수더분하게. 그런 것처럼 너무 도시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스타일리스틱하다 이렇게 용어하니까 그것을 좀 파괴해보는 그래서 이 격이 없이 당신과 만날 수 있다. 넥타이 풀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리더십으로서의 리더라기보다는 리더면 이 팔로우십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팔로우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펠로우십을 수평적 관계를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함께 승리하자, 함께 가자, 수평적으로 이기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일정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러 왔을 때 노인들은 1인 1표를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사진을 준비했다가 사진에 뺨을 3번 때리기도 했었잖아요. 거길 오늘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로하신 거는 지난번하고 같은데 발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사자는 아니죠. 예, 노인회 회장님께서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의 정도나 내용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례적인 사과와 또 의례적인 수용 이거보다는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태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셔서 그런 입장과 말씀을 밝히시고 사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대한노인회는 이제
전국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상징적 단체니까요.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 있는 말씀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실제 헛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비밀리에 비공개해서 내놓은 결과였지 않습니까?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그러한 인물을 영입했어야 되는데 민경우 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까지 좀 나가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민경우 전 의원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책임지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더 국민들께 공감을 얻으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매듭 짓는지 그건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첫 단추이지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아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 총선을 98일 앞둔 유권자들의 마음, 유권자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 긴급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앵커가 직접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복잡해진 표심. 오늘은 김진 앵커가 어떤 여론조사를 준비했을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미디어월에서의 시원한 민심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총선 민심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은 누구를 심판하는 선거냐?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한 이후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줄곧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 과연 누구를 심판하느냐에 대한 민심이 어디가 더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조선일보와 TV조선 K스텔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여당 심판론. 윤석열 정부 2년차 심판해야 된다. 60%가 공감을 했습니다. 36%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야당 심판론, 586 운동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에 45%가 공감대를 표현했습니다. 51%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다라고 얘기했던 응답 못지않게 지금 586 운동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응답률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86 운동권 정치인 퇴진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86 운동권 정치인 퇴진론에 대해서 무려 58%가 공감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60%에 가까운 여론이 86 운동권 이제 집에 가라 라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부상 중에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였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선 퇴진에도 58% 가까운 여론이 공감한 바 있다라는 여론조사 어제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계의 배추도사, 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도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추도사입니다. 오늘 또 배추머리를 패널A 분장실에서 특별하게 또 잘 만들어주셨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이다. 네. 그 배추도사님, 운동권 청산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58%에 달하고 앞서 보셨던 윤석열 여당 정부 심판론과 근접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방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 심판보다도 더 높아요. 더 높군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심판보다도 오히려 유권자들은
86 운동권 뭐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386, 486, 586까지 했지 않냐. 근데 또 이게 686까지, 786까지 그건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지. 이제는 90년대 학번 후배들에게 또 2000년에 태어난 후배들에게 물려줘.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진 앵커 앞에 있지만 뒤에 그래프를 한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체인지. 이게 지금 방송사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형 월이죠. 네. 자, 바뀌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온 이유니까 여당 심판론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인데 그럼 야당 심판론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조사를 할 때는 정부를 놓고서 정부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야당 심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자 심판 좀 하자. 야당 심판론도 45 아니야 51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으로부터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매우 높지만 야당도 유권자들의 심판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 우리가 86청산 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에 대한 심판평가보다도 더 높은 게 86청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86청산을 하는 이유가 이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이것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왜 젊은 세대들이죠. 그리고 무당층도 2030 MZ세대도 특히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 중도 무당 또 2030 MZ세대 겹치는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이들은 58%가 공감.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심판보다도 86청산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론이 만만치 않게 양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이 무당층들이 판단할 때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왔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맞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이제는 국회를 좀 심판하자, 국회 물갈이하자, 세대 교체론, 586 청산론이 힘을 받을지 중도층의 선택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성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현미경을 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총선 지지 정당은 어떨지 수도권의 민심 함께 보시죠. 서울, 인천, 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도표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케이스레 리서치가 발표한 수도권 민심이고요. 아래 도표는 동아일보와 리서치가 실시한 수도권의 민심입니다. 서울부터 좀 볼까요? 동아일보의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4.6, 민주당은 33.5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위에 있는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8%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아일보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치입니다만, 한때 여당 일부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6석밖에 못 얻어라는 공포감이 일었던 것을 떠올린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이후에 동아일보 국민의힘 34.6, 조선일보 국민의힘 35%. 서울의 민심이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도사님, 배추도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른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돌직구 시청자분들이죠.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서국 경민이다. 서국 경민.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민주당. 서국 경민.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이겼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서울은 사실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랬죠.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한강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대선 때는 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서울이 다시 재결집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경기도는 어려워요. 경기도는 여전히
우리 조사 잘했죠.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는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0. 이것도 더군다나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는 현역 의원 다수가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숙제는 어디냐? 서울도 서울이지만 경기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기도는 더군다나 워낙 또 지역이 광활하죠. 또 의석수가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또 이재명 대표 피섭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1월 달 동선이 보면 수원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방문했을 때 과연 경기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총선을 이른바 수도권 선거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경기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국경민이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다. 이런 배추도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당층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자, 이 결과에서 무당층을 좀 보겠습니다. 지지정당 없다 26%.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지정당 없다라는 26%가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무당층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당을 하나 만들면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거의 뭐 1, 2당과 동등한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당층이 26. 물론 이 무당층의 비율은 막상 총선일이 되면 확 줄어듭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지하는 추세와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요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엄청난 무당층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당을 포함해서 정당 지지율 한번 준비했는데요.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가 10%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7%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7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민주당과 똑같이 밝혔고 이낙연 신당은 3%, 이준석 신당은 15%를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도사님. 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결과긴 해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낙연 신당,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수보다 그렇죠?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보다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 두 결과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결과의 차이도 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당이 시인당, 상태가 안 좋은 시인당이 아니라 싱싱당일 수 있다. 예.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사 결과도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해서 이낙연 신당까지 보면 이준석 12%, 이낙연 8%거든요. 앞으로 이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요동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당보다는 올해 총선이 양강구도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주 전 의원 또 우리 김희정 전 의원 두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야. 왜? 1위 후보가 될 수는 없지만 3, 4위 신당 후보들이 1위 후보를 끌어내릴 수도 있어. 마이크를 찾기 때문에 크게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돌직구만 하면 목소리가 크죠.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2위 후보를 또 단일화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김진 앵커 용띠 아니죠? 네. 올해는 용해, 푸른 용해, 갑진해, 갑진년, 갑진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신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해에 올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포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인사이트 K의 배추도사 배종찬 대표님과 함께
민심도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덜아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뜨거운 토크 라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과 정혁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